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일가 구성원 중에 5.18에 대해 사죄하고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 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희생자의 묘비를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민군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아들의 묘역 앞으로 전 씨를 안내한 후 여기 있는 우리 아들을 너희 할아버지가 죽였다라고 말했고, 이어 묘소를 향해 재하가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한단다라며 전 씨의 참배를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응어리가 다 녹아내릴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호텔식 컨셔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경북도민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 외로움 대책 손승민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늘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요. 간략히 좀 핵심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1절 그 기념사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이슈가 한 달이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에요, 교수님. 정말 정신없이 한 달 지나갔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 이 대일 외교 끝이 어딘지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지 모를 정도인데 그동안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이번에 일본 순방할 때 스가 전 총리도 만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또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독도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후쿠시마, 또 교과서까지 계속되는 이런 일본 이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전에 교과서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산물 규제 풀어달라는 문제 나왔고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만 사실은 우리를 믿어달라고만 얘기하지 일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외교적으로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전달을 했는지 저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든지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외교적으로 전달했다고는 합니까? 지금 그렇게 뭐 정부에서? 언론 보도는 나와요. 저번에 왜 일본 대사들이 그거 얘기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외교적으로는 전달했다 우려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공개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는 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라고 요청하고 또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일본이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지금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내용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으시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참 통탄할 일이 이런 발언도 나왔잖아요. 일본의 한 강요라고 했나요? 네. 이제는 다케시마 차례다. 독도. 이 차례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 이 독도 문제. 그러니까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 대통령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를 하고 왔다. 뭐 그냥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다.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일본이 뭔가 반응이 있을 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반응이라는 게 도리어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쯤 되면 저는 대통령실이 3자 변제안도 원점에 다시 검토하겠다. 아니 선의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로 보답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황 조치를 해야죠. 아니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 정도로 지금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주권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안이하게 보시면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좀 이런 건의를 안 하나요? 못 하나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가요? 참 개탄스럽고 이게 사실 그 3.1절 기념사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을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삼겠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제3자 배상 논란이 있었고 쭉 이어졌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면 백지화 이거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이는 이런 대일 외교 이게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쳐도 본심 그렇지 않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해도 최근에 이 일본 도발 이거 좀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도발을 많이 해오니까 이거 백지화 카드까지 내비쳐야 된다. 예. 당연하죠. 이거 모든 책임 다 일본에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수 있고. 예. 그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본 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자, 지금 보면은 의전 비서관 이어서 외교비서관, 이어서 국가안보실장까지 연이은 사퇴 이것도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내 알력 다툼 뭐 김건희 라인 얘기도 나오고 블랙핑크도 나오고 뭐 김태효와의 갈등 등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반응도 없고요 공식적인.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의혹만 계속 쌓이고. 그냥 뭐 내가 특별한 이유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1차장과 김성환 전 외교안보실장 간의 알력설, 갈등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의혹으로 나오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블랙핑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가 함께 공연을 하고 그걸 이제 여사들 문화 행사로 아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 의제가 왜냐하면 다른 의제가 좀 중요한 의제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예. IRA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수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반도체 문제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압박을 해오고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들을 주요 의제로 다루다 보니까 그 이제 문화행사 그러니까 여사들 간의 문화행사 문제가 약간 뒤로 밀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뭐 이건 그냥 추측이고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추측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왜 제대로 다루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김성환 외교안보실장이 정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게 미국의 바이든 그 여사,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나라에 7번이나 뭐 블랙핑크 관해서 뭐 요청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런 해명이 이게 납득이 도대체 안 가서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부인은 무슨 뭐 블랙핑크를 뭐 얼마나 좋아하게 무슨 팬클럽 회장도 아니고 이거 한 번, 두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7번이나 요청을 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럼 경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경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게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김건희 여사가 가장 옆에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고 추측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그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본인이 참석한 행사고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의 영역이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해 보면 그런 문제가 결국 시발점이 돼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박영수 특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자, 이렇게나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다. 또 공교롭게 국회 법사위죠. 그 특검법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된 바로 그날 똑같이 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검 이거 수사 진실 규명에 방해된다? 그 특검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렇죠. 이런 또 발언을 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1년 반 동안 수사 안 하다가. 그러니까요. 1년 정도 안 했어요. 박영수가 누구죠? 곽상도 전 의원 간에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 뒤에 딴 사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근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된 날이고 이렇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무산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검찰은 열심히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발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무죄 나온 것도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왜 수사 안 하냐 검찰이 그러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갔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막아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나 본인도 특검을 하셨고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어쨌든 특검에서 같이 일을 했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성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보수 진영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검찰이 내든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특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특검 이 추천이 또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정의당에서 낸 안을 보니까 정의당, 기본소득, 시대전환 이렇게 야 3당이 이제 민주당은 빼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추천해야 된다고 이제 특검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추천은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민주당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말씀하신 세 당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을 특검으로 세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뭐 안 하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세 야당 소수 야당들이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당에서 추천을 그게 가장 좀 말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예. 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민주묘지 찾았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또 그 묘비를 또 닦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뭐 유족도 이제 꼭 전우원 씨를 안아주고 이게 좀 조금이나마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럼요. 맞습니다. 어쨌든 직계 자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5.18 유가족들도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우원 씨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5.18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해자, 물론 전두환은 끝까지 본인은 인정을 안 했지만 가해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의 직계 자손이 와서 본인의 선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했던 부분에서 사과하는 거, 그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5.18 유가족들도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 기회로 5.18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잘 밝혀져야 돼. 물론 다 밝혀졌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좀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전두환 씨 일가는 숨겨놓은 재산 다 저는 그 벌금 아직 추징이 안 된 거 있잖아요. 나머지 뭐 1,000억 원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봅니다. 아주 뭐 의미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또 일본 생각났어요. 아니 일본도 이렇게 좀 참회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일본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적반하장을 나오는데 어떻게 미래로 가요? 못 가죠, 그거는. 과거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자,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역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MBC 저희 노조에서도 어제자로 한번 성명을 냈는데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성명도 냈는데 이게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내려오라 이런 소리잖아요. 방통위원장에서. 그렇죠. 그럼요. 저는 이게 기소가 결국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요. 감사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대놓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다 참석하는 국무회의 멤버였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고도 직접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 나가야 된다. 이런 압박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압박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자리에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친여 성향의 방통위원장을 앉혀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 지금 MBC KBS 같은 경우에 2, 3회 구성을 좀 바꿔서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한상혁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장관급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그 전현희 위원장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정권 바뀌고 나서 그 뭐였습니까? 뭐 직권 남용 뭐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랬던 걸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또 도돌이표가 있지 않을까?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게 4년 후, 5년 후에 또 이거 갖고 수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그럴 보면서. 수 있어요.
자, 짧게 진짜 한마디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160 반대 99 가결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 체포동의안이란 말 자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영장심사 동의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통과되면 체포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단은 가결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건 당론으로 정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번 사안이 그러니까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들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잖아요. 예.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안 좋은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착복하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 볼 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투표를 할 때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 판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또 건너올 것 같은 일단은 그런 예감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도 매우 중요한 시대죠. 경상북도에서 경북도 민 마음 건강을 위해 4대 중점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손승민 외로움 대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손승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손승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경상북도에서 경북도민 마음 건강을 위해서 4대 중점 정신 건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배경에서 실시하게 된 사업인지요? 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사회 양극화 현상 등으로 개인이 느끼는 우울, 불안, 외로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도민의 우울감 경험률이 2011년 4.6%에서 2021년 6%로 증가했고, 도내 자살 사망자도 2017년 700여 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늘어 안타깝게도 하루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지난해 실시한 외로움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도민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민의 마음 건강을 보살피고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중점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도 하루에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예,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4대 중점 사업. 예, 크게 뭐 어떤 건가요? 4대 중점 사업? 네, 원래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마음 건강 증진 4대 중점 사업은 도민 마음 건강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음 체크데이 운영, 대화 기부 운동 활성화를 위한 외로움 공감지기 양성, 미래 청년의 고민을 나누는 청년 고민 상담소 운영, 중장년층 사회적 관계 방향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4가지. 예.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건강을 검진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내 마음을 챙겨보자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매월 11월 마음 체크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등 마음 검진 13종에 대해서 도와 시군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마음 체크데이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손쉽게 자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사후 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올해 2월 마음검진 건수는 831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47건 대비해서 18배나 증가하였고 고위험군을 32%나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거군요. 18배나 무려. 예, 올해 네, 2월에는 그렇습니다. 늘어났다 하는 말씀이시고, 경북에서는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화 기부 운동이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 자, 대화 기부 운동이 무엇이고 또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대화 기부 운동은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으로 외로움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운동인데요. 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가 밥은 먹었니? 너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은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네. 대화 기부 운동은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도민들에게 작은 대화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심리적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화 기부자와 요청자를 관리하고 관심 분야와 대화 주제별로 연결시켜드리기 위해 대화 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상북도 대화 기부를 검색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도민분들이 대화 기부에 참여를 신청하셨고 500여 건의 대화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포털 사이트에서 경상북도 대화 기부 검색하시면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자, 올해는 대화 기부 운동의 전문가인 외로움 공감지기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이 외로움 공감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대화 기부 운동을 실시해 보니까 편하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신청 상담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은퇴 공무원, 의료인을 우선 모집해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과 질 높은 대화와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은퇴 공무원, 의료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한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외로움 공감지기 100명을 양성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2027년까지 총 7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인데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심화, 실전 활용 과정의 20회차 90시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의 80% 이상을 이수하셔야 외로움 공감지기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 공감지기는 대화 기부 운동에 대화 기부자로 참여하여 대화 요청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외로움 공감지기를 이렇게 양성할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화 기부 운동, 그러니까 기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이 공감지기가 되면 예, 대화 기부도 하시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시게 됩니다. 예, 자 4대 중점 사업 중 하나죠. 또 하나 이제 청년 고민 상담소도 운영한다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현재 청년 정신건강에 여러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신의학과 진료 건수가 20대는 83%, 30대가 46%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학업, 취업,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청년들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4월 12일 안동대학교와 봉화석포 영풍재련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도내 대학교, 사업장, 군부대, 공공기관 등 35개소를 찾아가서 홍보관, 고민상담관, 정신건강체험관, 스트레스 해소관, 소통관 등 5가지 정신건강 콘텐츠 과정 운영합니다. 청년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자, 아울러서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등록해서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 받고 마지막으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소셜 다이닝은 고대 그리스의 식사 문화인 심포지온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요리나 식사를 매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식사도 즐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공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단절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참여자들은 10여 명씩 그룹을 형성해서 요리 활동가, 식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특색 있는 요리 교실과 함께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또 계층별로 그러니까 아까는 청년 대상, 이번엔 또 중장년층을 대상한 프로그램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군요. 네, 자,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마음 건강 챙기는 일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대인관계 단절이라든가 사회적 고립 등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사회 정신건강에 여러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살 사망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건강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약국을 가기도 하지만 정작 마음이 아플 때는 주위의 편견이나 시선 때문에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는 것을 많이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건강이 없는 신체 건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난 곳이 없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도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따로 있군요. 1577-0199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상북도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손승민 외로움 대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재산 등록 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예. 이 경북의 주요 선출직 공직자의 이 재산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이 정치인과 재산 그리고 적절한 월급은 얼마가 좋을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제 바로 저도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대상자와 평균 재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게 평균의 함정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잠시 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이 경북도지사와 이 경북의 23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그리고 이 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들의 이 평균 재산은 2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정도 재산이면 보통 시민들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재산일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리고 경북에 있는 시군 의원 평균 재산을 보니까 9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보다 5,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보면 시군 의원들은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 도의원들과 이 시장 군수들은 한 20억 정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닌 게 보통 이제 부동산인 경우는 이거 공시가격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거래 가격으로 공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그런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게다가 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녀의 경우에는 만약 보직 거부할 경우에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증여를 많이 했다면 이 재산이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공직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한 이유가 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경상북도 이 공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걸 직접 찾아서 열어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홈페이지에 전면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찾아서 가려면 참 힘들고 여기다가 PDF 파일로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기본 인터넷 검색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개별 검색이 어렵다 보니까 내 지역에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오늘 좀 꼼꼼하게 대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철우 지사 재산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 보니까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던데요. 네,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이 3억 3,900만 원이 줄어든 18억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작년에 혹시 도지사 선거를 하느라 재산이 줄었나 아니면 돈을 아껴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이 우선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건물을 팔았다.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 팔고 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줄어들었냐 보니까 일단 이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요거는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돈 5억 원을 다른 사람한테 차인에게 빌려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지인이거나 친인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경기도 하남시에 가지고 있던 상가 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이 부동산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배우자 재산이 많군요. 이 배우자 재산의 상가 분양권을 증여를 했는데 보통 증여를 한다고 하면 자식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남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자녀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데 돈을 써서 줄어든 거라기보다는 자녀에게 갔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자, 눈에 띄게 재산이 많은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100억 원대 누가 있었죠? 바로 박남서 영주시장인데요. 이 14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앞서 허한구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시가격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재산의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2배, 많게는 3배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공시가격. 특히 이게 땅과 건물이 많은데 땅은 영주와 봉화에 수십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도 있고 산도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건물이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76억 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실거래가로 보면 이 건물 가격이 실제로는 더 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이 추정할 수 있고요. 예. 예금만 하더라도 26억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재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네. 네, 선거 때도 공개가 됐겠지만 흔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의 시민들은 상장 주식,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렇죠. 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박남서 영주시장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환경 관련 업체 4곳의 주식을 본인과 배우자가 4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네. 자기 회사인가요? 본인 회사? 네, 뭐 본인과 연관된 회사인데요. 이 박남서 그래요? 영주시장이 본인의 부친이 하던 시멘트 관련 업을 물려받아서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 본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이 영주시에서 이 수의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 관련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들 선거를 치르면서 재산이 줄었을 법한데 늘어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누가 있습니까? 공지창 안동시장인데 예. 12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장남의 재산도 함께 신고했습니다. 아, 장남 재산까지요? 예. 네. 이 본인과 배우자 재산은 줄었는데 장남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배우자와 장남 모두 합쳐서 70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권기창 안동시장 재산 12억 원 정도 신고가 됐다. 자, 다른 시장 군수 재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영석 상주시장은 5억 4천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요. 역시 이 장남과 차남 모두 함께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게 이 배우자와 차남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는데 네. 대부분 이 상장 주식이었고요. 김주수 의성군수는 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 급여를 저축해서 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윤경희 청송군수도 11억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보다 2억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네. 특징은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장남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자녀가 결혼하면서 예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축의금이 상당히 들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예. 이런 경우가 뭐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도창 영양군수가 4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2천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예. 김학동 예천군수가 35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로 이 공시지가 변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건물이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게 가장 컸습니다. 김학동 이해청 군수도 재산이 많군요. 예, 35억 원 정도. 예. 네, 김학동 군수도 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와 대비해서 박형국 봉화 군수의 재산을 보면 3억 2천만 원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장 군수들보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요. 그렇네요. 예, 이 가운데 가장 이 경북 북부 지역의 9개 시군 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분이 신영국 문경 시장 재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억 7,500만 원을 신고했는데 네, 시장 군수들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이었습니다. 외모만 봐서는 안 그런데 신영국 문경시장이 재산이 가장 적군요. 1억 7천만 원 정도. 예. 네. 그리고 이 도의원 중에서 재산이 누가 가장 많은가 살펴보니까 이게 참 대비가 되는데요. 예. 신영국 문경시장은 가장 재산이 적은 단체장인데 이 박영서 도의원 문경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재산을 173억 원 신고했습니다. 예. 네, 게다가 지난해보다 7억 3천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제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역시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배우자가 업체 대표로 있는데 이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또 신규 취득하면서 늘었고 예금도 2억 원 정도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쭉 다 살펴주셨는데 보니까 박남서 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자, 두 자치단체장 재산이 많은 편이었고 신영국 문경시장이 가장 적었다. 도의원 중에서는 박영서 의원, 문경의 박영서 의원이 가장 많았다. 예, 이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들 재산 살펴봤는데 특징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정치인마다 노인 환경과 상황이 좀 다른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은 이 사업가 출신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경영하던 사업체를 그대로 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서 그리고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좀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 정치인들도 상장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정치인들이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카카오 이런 주식들을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재산 신고 1위를 기록한 박남서 영주시장의 경우를 보면 지금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져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금품을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캠프 관계자를 포함해서 선거 운동원들한테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역시 돈을 쓰는 선거는 돈이 많아야 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생각해 주실 게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때마다 봉사하겠다. 저는 정치가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연봉으로 보면 도지사가 1억 3천만 원, 시장 군수가 인구수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요? 네, 이 경북도의원 연봉이 5,700만 원이고 시군의원은 3천만 원 초중반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소식을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억 원대니까 다. 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이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사실 이 다니다 보면 써야 될 것도 많고 경조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절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결국 이 출마를 하게 되고 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을까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데 앞으로 좀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언론이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시민들이 직접 내 지역구의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현황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도 공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보는데 검색하는 게 어렵다고요? 무슨 파일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이거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 공보를 보면 다른 공보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파일을 통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걸 열어서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또 파일을 열고 화면에 띄워도 뒤집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런 거는 시민들이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니까 팝업창으로 딱 띄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이 확인하고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